한지혜, 한智회의 삶은 마치 잘 짜인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빌라. 그곳에서 그녀는 남편 강민준, 장민준과 함께 완벽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민준은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 중인 성공한 사업가였고, 지혜는 우아하고 자상한 내조로 남편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현모양처였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워너비 부부라고 칭송했고, 지혜는 남편과의 단단한 사랑 속에서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꼈다. 그녀의 세계는 민준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매일 저녁, 지혜는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일에 몰두했다.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주방에서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고, 냄비 속에서는 민준이 즐겨 마시는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구수한 냄새를 풍겼다. 그녀는 민준이 회사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 모든 요리를 마쳤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과 함께 그녀가 직접 꺾어온 꽃들이 담긴 화병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서서히 불을 밝히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민준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가끔 손에 닿는 것일 장식장 위에 놓인 결혼사진 속 두 사람의 환한 미소를 보며 지혜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에 깊이 감사했다. 지혜의 일상은 남편을 위한 내조와 함께 소소한 봉사활동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일주일에 3번 집 근처에 있는 햇살 어린이집원이라는 작은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책을 읽어주는 일을 했다. 그곳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지혜는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 자신의 소박한 기쁨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자신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다고 느꼈다. 그녀는 늘 타인을 배려하고 약한 이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였다. 지혜는 보육원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굵은 빗방울이 차창을 때렸고 도로는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빗속에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와 그 옆에 쓰러진 채 고통스러워하는 배달 기사 한 명이 들어왔다. 배달 음식들이 비에 젖어 도로에 흩어져 있었고 오토바이는 심하게 망가져 있었다. 지혜는 순간 망설였다. 민준이 퇴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집에 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빗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남자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비상등을 켜고 차를 갓길에 세웠다. 지혜는 우산을 들고 차에서 내려 배달기사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배달기사는 고통에 찬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일어나려 애썼지만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지혜는 자신의 가방에서 늘 가지고 다니던 작은 응급처치 키트를 꺼냈다. 그녀는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배달기사의 상처를 지혈하고 소독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능숙했다. 배달기사는 지혜의 따뜻한 손길에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가씨,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는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요. 괜찮으세요. 그녀는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돕고 흩어진 음식들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그녀의 옷은 비에 흠뻑 젖었고 신발은 흙탕물에 더러워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뿌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민준은 지혜에게 세상의 전부였지만 그에게는 지혜가 알지 못하는 몇 가지 특이한 습관이 있었다. 그는 종종 예고 없이 며칠씩 지방으로 출장을 가곤 했다.
출장지에 대해서는 늘 모호하게 대답했고, 지혜가 더 자세히 물어보면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대화를 피했다. 또한 민주는 자신의 휴대폰에 잠금 장치를 철저히 해두었고, 지혜가 실수로라도 자신의 휴대폰을 만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의 지갑 역시 늘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고, 지혜는 단 한 번도 그의 지갑 속을 본 적이 없었다. 지혜는 이 모든 것을 민준의 사생활이라고 존중하며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바쁜 사업가로서의 직업병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하지만 아주 가끔 민준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섬뜩함을 느낄 때가 있었다. 그가 지혜를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낯선 타인을 바라보는 듯 차갑고 공허했다. 그런 순간이면 지혜는 등골이 오싹했지만 이내 피곤해서 그렇겠지 라고 자신을 위로하며 애써 외면하곤 했다. 또한 민준의 왼쪽 손목 안쪽에는 희미하게 흐릿한 흉터가 있었다. 지혜는 그 흉터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민준이 그 흉터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기에 그녀도 굳이 묻지 않았다. 그 흉터는 마치 민준에 감춰진 과거를 상징하는 작은 단서처럼 보였지만 지혜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모든 것을 사랑했고 그의 모든 비밀을 존중했다. 이 모든 작은 단서들은 곧 그녀의 완벽했던 삶을 뒤흔들 거대한 미스터리의 전조였다. 평온했던 지혜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그날은 민준의 생일이었다. 지혜는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미역국과 불고기를 정성껏 준비하고 거실에 풍선 장식까지 해두며 그를 기다렸다. 그러나 민준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경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준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지혜는 다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민준은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 있었다. 경찰은 민준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결론지었다. 민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했다. 지혜는 이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민준은 평생 술을 멀리했고 운전할 때는 단 한 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었다. 그는 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라니. 지혜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강한 의문을 품었지만 그녀는 이미 남편을 잃은 슬픔과 충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장례식은 슬픔 속에서 치러졌다. 민준의 동료들과 친지들이 찾아와 지혜를 위로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먹먹했고 세상은 온통 회색빛으로 물든 듯했다. 그녀는 장례식 내내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준의 환한 미소가 담긴 영정사진만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지혜는 차가운 영정사진을 하염없이 쓰다듬었다. 그녀는 민준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다.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녀의 완벽했던 삶은 한순간에 거짓이 되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지혜는 민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옷가지들, 서재의 책들, 그리고 그가 아끼던 물건들까지 모든 것에서 민준의 흔적이 느껴져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녀는 민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구멍이 마음속에 뚫려 있었다. 그러던 중 지혜는 민준의 고급 세단을 정리하던 중 뜻밖의 것을 발견했다. 차량의 글로브 박스 안에는 민준이 늘 사용하던 내비게이션이 놓여 있었다. 지혜는 무심코 내비게이션에 최근 목적지 기록을 확인했다. 혹시 민준이 생전에 즐겨 찾던 곳이라도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수많은 익숙한 회사 주소와
거래처 주소들 사이에서 지혜의 눈은 낯선 주소 하나에 멈췄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산 124번지. 양평 민주는 양평에 연고도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그곳에 갈 일이 전혀 없었다. 게다가 이 주소는 민준이 사망하기 직전 가장 최근에 방문했던 곳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지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 주소가 뭔가 석연치 않다고 직감했다. 그녀는 그 주소를 검색해 보았다. 그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인적이 드문 산속이었다. 지혜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죽음이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가 아니라는 강한 의심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민준의 마지막 발자취를 추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낯선 주소가 그녀의 삶을 뒤흔들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점이 될 줄은 그녀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지혜는 주저없이 민준의 채 시동을 걸었다. 내비게이션에 낯선 주소를 입력하고 그녀는 홀로 양평으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찾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죽음 뒤에 숨겨진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요동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완벽했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위험 속으로 스스로를 던지고 있었다. 양평으로 향하는 길은 점점 더 인적이 드물어졌다. 도로는 좁아졌고 양옆으로는 울창한 산림이 펼쳐졌다. 내비게이션은 민준의 차를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이끌었다.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주변은 고요했고 어둠이 서서히 깔리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대체 민준은 이곳에서 무엇을 했던 걸까? 마침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알렸다. 지혜는 차를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곳은 인적 없는 산속의 허름한 비포장도로였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폈다. 숲은 울창했고 희미한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풍겼다. 그녀는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그녀는 차 문을 잠그고 숲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내비게이션 기록에 따르면 민주는 이곳에서 차를 세우고 숲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으로 보였다. 지혜는 숲속을 헤치며 걸었다. 나뭇가지들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고 발밑에는 마른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렸다. 그녀의 심장은 쿵쿵거렸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가야만 했다. 그녀는 숲속 깊숙이 들어섰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숲속 한가운데 작게 파헤쳐진 흙더미가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비석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혜는 비석으로 다가갔다. 비석에는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한지혜의 무덤. 지혜의 몸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비석에는 그녀의 이름과 함께 그녀의 생년월일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죽음의 날짜를 의미하는 부분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죽음을 미리 준비해 놓은 듯했다. 지혜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무덤이라니.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차가운 비석의 감촉은 현실임을 증명했다. 그녀는 그제야 민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확실히 깨달았다. 민준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이다.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진실이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결혼 생활은
그녀를 살해하려는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던 것이다. 지혜는 무덤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을 사랑했고, 그를 믿었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런데 그는 그녀를 죽이려 했다니.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맹목적이었는지 자책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강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어. 나는 내 삶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배신감과 함께 생존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무덤을 준비한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민준이 왜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강인한 여인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를 들었다. 한지혜 한질과의 이름이 새겨진 무덤이 깊은 숲속에 으스스하게 솟아 있었고, 이는 그녀의 완벽했던 삶에 대한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냈다. 사랑하는 남편 강민준, 장민준의 끔찍한 음모가 드러나자 지혜는 극도의 공포와 배신감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심장은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고,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받은 고통은 사랑을 잃은 슬픔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민준을 맹목적으로 신뢰했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는 그녀에게 끔찍한 종말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혜는 자신의 묘비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예정된 죽음과 맞닥뜨린 극한의 공포와 배신감은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축축한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눈물은 진흙과 섞여 그녀의 얼굴에 길게 자국을 남겼다. 이럴 리가 없어. 이건 꿈일 거야. 그녀는 목이 메인 채 중얼거렸다. 하늘마저도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에 슬퍼하는 듯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스쳐 지나갔고,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마치 잊히지 않는 악몽처럼 그녀의 귀에 울렸다. 지혜는 몸이 얼어붙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단순히 날씨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덮쳐오는 끔찍한 공포 때문이었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고 이 모든 것을 잊고 싶었지만 그녀의 두 발은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무덤은 저주이자 그녀가 벗어날 수 없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지혜가 절망에 잠겨 있을 때 숲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바스락 나뭇가지 밟는 소리였다. 지혜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경직되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그녀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희미한 덤불 뒤에 숨어 그녀는 숨을 죽였다. 잠시 후 숲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작업복 차림에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삽과 곡괭이가 들려 있었다. 남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지혜의 무덤 옆으로 다가갔다. 그는 무덤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벌써 이렇게 됐나? 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만족감이 섞여 있었다. 지혜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가 바로 자신의 무덤을 판 사람이었다.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다. 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덤은 다 파놓았습니다. 날짜는 비워두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곧 처리하겠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숲속을 둘러보았다. 그는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찾듯 주위를 살폈다. 지혜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경악했다.
회장님 처리한다니 나를. 남자가 통화를 마치자마자 지혜의 휴대폰이 울렸다. 띠링하는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었다. 지혜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급히 휴대폰을 진동으로 바꾸고 화면을 확인했다. 발신자는 발신자 표시 제한기였다. 그리고 문자 내용에는 그녀의 주소와 함께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네가 지금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서 도망쳐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혜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져 흙바닥에 부딪혔다. 그녀의 몸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그들은 그녀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그녀가 그들을 미행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했다. 남자가 문자 알림음을 들은 듯 고개를 돌려 지혜가 숨어있는 덤불 쪽을 응시했다. 거기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지혜는 더 이상 숨어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필사적으로 숲을 벗어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은 턱 끝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숲은 그녀에게 끔찍한 미로처럼 느껴졌다. 뒤에서 남자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잡아라, 절대로 놓치지 마라. 남자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지혜는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기를 반복하며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녀의 몸은 나뭇가지에 긁히고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살아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무덤을 파놓은 자들에게 복수해야 했다. 그녀는 숲을 벗어나 비포장도로로 나왔다. 멀리 그녀의 차가 보였다. 그녀가 차로 달려가는 동안 뒤에서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는 삽을 들고 그녀를 쫓고 있었다. 지혜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몸을 던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지만 시동은 걸리지 않았다. 텅텅 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지혜는 절망했다. 남자가 차 문을 향해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살기 어린 미소가 번뜩였다. 지혜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바로 그 순간 끼익 하는 타이어 미끄러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지혜의 차 옆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급하게 내렸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민첩했다. 그는 지혜에게 소리쳤다. 한지혜 씨 어서 이쪽으로 와요. 남자는 지혜를 향해 달려오는 무덤파는 남자를 향해 몸을 던졌다. 두 사람은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다. 그 틈을 타 지혜는 차에서 내려 승용차로 달려갔다. 승용차 뒷좌석에 앉자마자 남자는 다시 차에 올라타 재빨리 차를 출발시켰다. 그는 무덤 파는 남자를 따돌리고 숲속을 빠져나왔다. 차 안에서 지혜는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옆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누구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남자는 운전에 집중하며 말했다. 저는 강태준 장타이, 준잡이라고 합니다. 사망하신 강민준 씨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사립탐정이죠. 지혜는 놀랐다. 민준의 친구이자 탐정이라니. 강태준은 백미러로 지혜의 모습을 확인하며 말을 이었다. 당신의 친구인 김수연 씨가 저를 고용했습니다. 강민준 씨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요. 지혜의 가장 친한 친구인 김수연은 늘 이성적이고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의심하고 강태준을 고용했다니. 지혜는 수연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 강태준은 차분한 목소리로 지혜에게 질문했다. 강민준 씨의 내비게이션 기록을 보고 이곳으로 오신 건가요? 무덤을 보셨겠죠.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끔찍한 경험을 강태준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무덤, 그리고 무덤을 파던 남자와의 대화까지. 강태준은 지혜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지혜의 이야기가 끝나자 강태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제 예상대로군요. 강민준 씨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숨도 위험합니다. 당신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혜는 강태준의 말에 더욱 큰 공포를 느꼈다. 누가 저를 죽이려 하는 거죠? 그리고 민준은 왜? 강태준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저도 아직 정확한 배후를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강민준 씨의 죽음과 당신을 죽이려는 음모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민준 씨는 어쩌면 당신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위험을 감수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혜는 강태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민준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렇다면 약병 흉터나. 가끔 느껴지던 차가운 시선은 무엇이었을까?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강태준은 지혜의 집으로 향하지 않고 서울 시내의 한 허름한 오피스텔로 차를 몰았다. 당신의 집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면서 저와 함께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작고 낡았지만 안전한 은신처처럼 느껴졌다. 지혜는 강태준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선 지혜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실감했다. 완벽했던 결혼 생활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그녀는 이제 살인 음모의 표적이 되어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강렬한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죽음 뒤에 숨겨진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태준은 오피스텔 안에 작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그는 민준의 휴대폰과 차에서 발견된 USB를 지혜에게 건넸다. 민준 씨의 휴대폰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USB 안에도 뭔가 중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겁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과 USB를 받아 들었다. 그녀는 민준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반드시 그것을 풀어내야 했다. 지혜는 밤새도록 민준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애썼다. 그녀는 민준의 생일, 결혼기념일, 심지어 민준과 관련된 모든 숫자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좌절했다. 그녀는 문득 민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떠올렸다. 그 흉터는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보였다. 그 흉터에 무언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때 강태준이 지혜에게 다가와 말했다. 민준 씨의 사고 현장에서 이 지갑이 발견됐습니다. 강태준은 낡은 가죽 지갑을 내밀었다. 그것은 민준이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지갑이었다. 지혜는 지갑을 받아들었다. 지갑에는 역시나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다. 지혜는 그 잠금 장치에도 민준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평범한 숫자를 넣어봤지만 실패했다. 지혜는 지갑을 이리저리 살피다가 문득 지갑의 옆면에 작게 새겨진 문양을 발견했다. 그것은 십자가 모양의 알 수 없는 문양이었다. 지혜는 그 문양을 보는 순간 민준이 결혼 전 그녀에게 선물했던 오래된 책 한 권을 떠올렸다. 그것은 19세기 프랑스 작가의 미스터리 소설이었는데 책갈피에는 똑같은 십자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민준은 그때 지혜에게 이 책은 우리만의 비밀이야 라고 말했었다. 지혜는 직감했다. 이 십자가 문양이 비밀번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지갑의 잠금 장치에
십자가 문양의 획수를 의미하는 숫자를 눌렀다. 띠링 하는 소리와 함께 지갑이 열렸다. 지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갑 안에는 현금과 카드 외에 낡은 사진 한 장과 작은 메모지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민준과 똑같이 생긴 한 남자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박 회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메모지에는 알 수 없는 문구와 함께 P, D, J 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지혜는 민준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이것은 또 다른 충격적인 비밀이었다. 지혜는 사진 속 민준과 똑같이 생긴 남자에게서 알 수 없는 섬뜩함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민준의 차가운 눈빛과 닮아 있었지만 훨씬 더 어둡고 광기에 차 있었다. 지혜는 그가 바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진정한 배후임을 직감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지키고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싸워야 하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지갑 속에서 발견된 사진은 한지혜 한쯔웨이의 세계를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남편 강민준 장민준과 똑같이 생긴 남자,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박 회장이라는 인물. 지혜는 민준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다. 이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또 다른 거대한 미스터리를 던져주었다. 사진 속 민준과 똑같이 생긴 남자의 눈빛은 민준의 차가운 눈빛과 닮아 있었지만 훨씬 더 어둡고 광기에 차 있었다. 지혜는 그가 바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진정한 배후임을 직감했다. 강태준, 장타이준 탐정은 지혜가 발견한 사진과 메모지, 그리고 이니셜 P, D, J를 유심히 살폈다. 쌍둥이 형제라, 이건 예상 밖의 전개군요. 민준 씨가 가족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군요. 이 이니셜 P, D, J는 아마도 양평에서 무덤을 파던 그 남자, 박도준, 포다준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심각했다. 지혜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민준이 왜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숨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심과 함께 이 모든 것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강태준은 지혜에게 노트북을 건넸다. 민준 씨 휴대폰의 잠금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이 안에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겁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민준의 휴대폰 화면이 켜지자 그녀의 눈에 익숙한 배경 화면이 나타났다. 두 사람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결혼 사진이었다. 지혜는 사진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휴대폰 안에는 민준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그리고 갤러리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지혜는 통화 기록을 살폈다. 익숙한 이름들 사이에서 그녀의 눈에 민준과 똑같은 이름의 번호가 여러 번 눈에 띄었다. 강우진, 장요준. 강태준은 그 번호가 민준의 쌍둥이 형제, 즉 사진 속 인물의 전화번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민준은 사망하기 직전 강우진과 수없이 통화했고 마지막 통화 역시 그와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문자 메시지 함을 열어본 지혜는 충격적인 대화들을 발견했다. 강구진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와의 대화에는 그녀의 이름이 수없이 언급되어 있었다. 그 여자 처리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나? 네가 망설이면 모든 게 틀어진다. 보험금은 어떻게 할 거냐?
지혜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그들은 그녀를 살해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고 그 모든 계획에 민준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대화 속에서 민준의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다. 지혜를 해칠 수는 없어. 난 이 계획에서 빠지겠다. 더 이상 그녀를 속일 수 없어. 이런 민준의 메시지에 강우진은 격렬하게 화를 내며 그를 협박하고 있었다. 네가 빠지면 네 가족 모두가 위험해진다. 네가 지키고 싶어 하는 내 부모님. 그리고 너의 미래까지. 지혜는 민준이 어떤 거대한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이 자신을 해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통받았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났다. 지혜는 민준의 갤러리 사진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그녀와 민준이 함께 찍은 행복한 사진들 외에 민준이 혼자 찍은 수많은 사진들이 있었다. 특히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민준의 왼쪽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흉터는 민준의 쌍둥이 형제인 강구진의 손목에도 똑같이 존재했다. 그것은 마치 쌍둥이임을 증명하는 낙인처럼 보였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 폴더에는 민준이 몰래 찍어둔 강구진의 일상 사진들이 있었다. 그 사진들 속에서 강구진은 수상한 인물들과 은밀하게 만나고 있었다. 이때 민준의 휴대폰에서 한 통의 영상 파일이 발견되었다. 파일 이름은 마지막 기록이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 파일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는 초췌한 얼굴의 민준이 나타났다. 그의 눈은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지혜를 향한 깊은 사랑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지혜야, 이 영상을 네가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 내게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숨겨서. 사실 내게는 쌍둥이 형제 강구진이 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고 늘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몇 년 전 거대한 보험 사기 계획을 꾸몄다. 나와 똑같이 생긴 나를 이용하여 엄청난 액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나를 죽여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실패했고 그는 다른 대상을 찾았다. 바로 너였다. 지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준은 이어 말했다. 우진이는 너와 나를 죽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후 해외로 도피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나를 협박했다. 내가 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은 물론 나의 부모님과 친구들까지 해치겠다고.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그의 계획에 마지못해 동조하는 척했다. 내게 차갑게 대하고 출장 핑계를 대며 너와 거리를 둔 것도 네가 나를 미워하게 만들어 그의 계획에 의심을 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그동안 너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증거를 모았다. 내비게이션 기록, 그리고 이 영상까지. 내가 죽으면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민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떨렸다. 내가 너에게 차갑게 대했던 모든 순간이 너무나 후회된다. 너를 지키려 했던 나의 방식이 너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 같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혜야. 부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살아남아라. 강우진은 잔인하고 치밀한 녀석이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후에도 부디 나를 미워하지 말아다오.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영상이 끝나자 지혜는 오열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왔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을 의심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준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강구진에 대한 강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강태준은 지혜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민준 씨가 이런 끔찍한 일을 혼자 감당해 왔을 줄은 나도 몰랐습니다. 그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마지막까지 당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유언을 지키고 강우진의 죄를 만천에 드러내야 했다. 강태준은 박도준 포다오준, 이 통화했던 회장님이 바로 강우진님을 확신했다. 그는 강구진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강구진은 민준의 쌍둥이 형제임을 이용하여 민준의 신분으로 여러 차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적인 사업을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민준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의 모든 것을 복제하고 이용하려 했다. 강구진은 당신을 죽여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그 후에는 자신이 민준 씨인 척 행세하며 민준 씨의 재산을 모두 차지할 계획이었을 겁니다. 박도준은 강구진의 신복입니다. 아마 무덤을 판 것도 당신을 미행하고 위협한 것도 그들의 소행일 겁니다. 강태준의 설명에 지혜는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강태준은 강우진의 거처를 알아냈다. 그는 서울 시내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 은신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강우진을 직접 찾아가 증거를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혜는 강태준에게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이건 민준의 마지막 싸움이에요. 제가 직접 가서 그의 죄를 밝혀야 해요. 강태준은 지혜의 단호한 의지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강구진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오피스텔 로비는 조용했고 경비는 삼엄했다. 강태준은 능숙하게 경비를 따돌리고 오피스텔 안으로 진입했다. 강우진의 방은 가장 꼭대기층에 있었다. 그들이 방문 앞에 섰을 때 방 안에서는 희미하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준은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방문 안의 소리를 감지했다. 박도준과 다른 남자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우진도요. 지혜의 심장이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녀는 민준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것에 맞서 싸워야 했다. 강태준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서는 강우진과 박도준 그리고 또 다른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지혜와 강태준의 등장을 보고 경악했다. 특히 강우진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일그러졌다. 네가 어떻게 이곳을 감히... 지혜는 강구진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얼굴은 민준과 똑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달랐다. 그것은 순수한 악의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네가 민준을 죽였지. 그리고 나까지 죽이려 했어.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렬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강구진은 비웃듯 말했다. 흥이지혜. 네가 감히 어디서 죽었어야 할 년이 살아 돌아와서 나를 귀찮게 하는군. 민준. 그 바보 같은 녀석은 마지막까지 너를 지키려 했지. 하지만 이제 끝이야. 네가 뭘 안다고. 너희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몰라. 강구진은 이성을 잃은 듯 소리쳤다. 그의 말은 민준이 그녀를 살리기 위해 싸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다. 강태준은 강우진에게 민준의 휴대폰과 영상 파일을 보여주었다. 이 모든 증거가 당신의 죄를 증명할 겁니다. 강민준 씨는 당신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지혜 씨까지 살해하려 했습니다. 강구진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도준과 또 다른 남자는 강구진의 지시에 따라 지혜와 강태준을 공격하려 했다. 강태준은 재빨리 지혜를 보호하며
그들과 맞섰다. 지혜는 강태준의 도움을 받아 강구진의 오피스텔 내부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의 마지막 단서가 이곳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서랍장과 캐비닛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침대 밑에서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가방 안에는 민준이 오랫동안 기록했던 것으로 보이는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일기장에는 강구진의 협박과 그의 악행, 그리고 민준이 지혜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민준은 강구진의 계획을 막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위장하려 했지만 강구진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잔인함으로 인해 계획이 틀어졌고 결국 그는 진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지혜는 일기장을 읽으며 오열했다. 민준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 강태준이 박도준과 다른 남자를 제압하고 강우진을 향해 돌진했다. 강우진은 저항했지만 강태준의 노련한 움직임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강태준은 강우진을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이 모든 증거들을 경찰에게 넘겼다. 경찰은 곧바로 강구진과 박도준을 긴급 체포했다. 강구진은 경찰에 끌려가는 동안에도 지혜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네가 감히 나의 계획을 망치다니 너도 곧 죽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증오와 광기로 가득했지만 이미 그의 시대는 끝났다. 지혜는 그의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고 자신을 지켜냈다. 이것으로 그녀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강우진 장요준과 박도준 포다오. 준이 체포되면서 한지의 한지고의를 둘러싼 끔찍한 음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강구진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쌍둥이 형제인 강민준 장민준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비뚤어진 욕망을 키워왔다. 그는 민준의 완벽한 삶을 질투했고 결국 민준의 신분을 완벽히 도용하여 거액의 생명보험 사기를 계획했던 것이다. 민준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강구진이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저지른 치밀한 살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지혜는 그들의 보험 사기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강태준, 장태준 탐정은 수집된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겼고 언론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성공한 기업인의 충격적인 사망 뒤에 숨겨진 쌍둥이 형제의 살인 음모. 완벽했던 부부의 비극적인 이면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강구진의 잔인함과 그의 완벽한 위장술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동시에 지혜의 비극적인 운명에 깊은 연민을 표했다. 지혜는 경찰 조사에 협조하며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히 진술했다. 그녀는 민준의 일기장과 휴대폰 속 영상 기록들을 통해 민준이 강구진에게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했는지를 증언했다. 민준은 강구진의 계획을 막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위장하려 했지만 강구진의 예측 불가능한 광기와 잔인함으로 인해 결국 그는 진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혜는 민준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그의 비극적인 희생에 가슴 아파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혜는 강태준에게 깊이 의지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었다. 그는 지혜가 흔들릴 때마다 차분하게 그녀를 다독였고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지혜 씨, 민준 씨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은 살아남아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강태준의 말은 지혜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 강우진의 재판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를 주장했지만 지혜의 증언과 민준의 일기장, 그리고 강태준이 수집한 증거들은 그의 죄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특히 민준이 남긴 마지막 영상 기록은 법정 분위기를 압도했다. 영상 속 민준의 절규와 지혜를 향한 애틋한 사랑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강구진은 결국 잔인한 살인과 보험 사기, 그리고 수많은 범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도준 역시 그의 범행을 도운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지혜는 비로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진실이 밝혀지고 죄 지은 자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민준을 편히 떠나보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전에 평온했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살인 음모의 표적이 되었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어두운 비밀을 알게 된 충격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지혜는 민준과 함께 살던 고급 빌라를 정리하고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화려했던 강남에서의 삶은 이제 그녀에게 끔찍한 악몽의 상징과도 같았다.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그녀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민준의 생명보험금 전액을 수령하게 되었다. 엄청난 액수였지만 지혜는 이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 돈이 민준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임을 알았기에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었다. 그녀는 민준이 생전에 항상 강조했던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떠올렸다. 민준은 언제나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지혜는 민준의 유지를 이어받아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태준과 김수연 그녀의 친구에게 이 뜻을 밝혔다. 두 사람은 지혜의 결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지혜는 민준의 희망, 재단 무맘마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이 재단은 사회적 약자, 특히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이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지혜는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에는 여전히 숨겨진 폭력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희망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었다.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지혜의 용기 있는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후원의 손길이 이어졌다. 지혜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 헌신했다. 강태준은 재단의 고문으로 합류하여 지혜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재단의 법률 및 행정 업무를 돕고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다. 김수연 역시 재단의 핵심 멤버가 되어 지혜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로서 재단 운영을 도왔다. 세 사람은 함께 민준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지혜는 민준의 희망재단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고 사무실은 밝은 조명 아래 활기찬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민준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민준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혜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민준 씨,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이 모든 것을 이어받아 갈게요.
당신은 저에게 가장 큰 사랑과 함께 가장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희망이 저를 통해 세상에 퍼져나갈 거예요. 그녀는 민준의 내비게이션 기록에서 발견했던 그 낯선 주소.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오리산 123번지를 떠올렸다.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무덤. 한때 그녀에게 극심한 공포와 절망을 안겨주었던 그 장소는 이제 그녀에게 삶의 시작점이자 새로운 사명감을 일깨워준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 그녀는 그 무덤이 더 이상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가 죽음을 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을 알리는 표식이었다. 지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욱 강인하고 현명한 여인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원동력으로 삼았고, 그녀의 삶은 이제 고요함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에너지를 지닌 새롭고 충만한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갈 길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그녀는 작은 노트에 자신의 다짐을 적었다. 나는 강민준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희망을 세상에 전파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키고 다른 이들을 지킬 것이다. 그녀의 글씨는 비록 투박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의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들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련을 이겨내고 피어난 아름다운 꽃과 같았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한지혜, 한칠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간구진 장요춘의 광기와 그들의 추악한 음모가 세상에 드러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남편 강민준, 장민준을 향한 복잡한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민준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었지만 그가 겪었을 고통과 절망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민준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들과 일기장을 수도 없이 읽고 또 읽으며 그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민준의 희망재단을 설립한 후 지혜는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의 치유에 쏟아부었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강태준, 장타이준 탐정과 친구 김수연은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주었다. 그들은 지혜가 흔들릴 때마다 그녀를 붙잡아 주었고 그녀가 자신의 길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단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경찰 특수 수사팀이었다. 그들은 지혜에게 강구진의 재판 과정에서 발견된 새로운 증거에 대해 알렸다. 강구진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악하자 그의 부하였던 박도준, 포다준 이 가명을 조건으로 충격적인 증언을 한 것이다. 박도준은 강구진이 민준을 살해한 후 민준의 시신을 은밀한 장소에 유기했으며 그 장소는 강구진만이 알고 있는 비밀 별장이라고 진술했다. 그리고 그 비밀 별장에는 강구진의 모든 범죄 행위가 기록된 결정적인 증거들이 숨겨져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특수수사팀은 지혜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민준의 시신과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해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민준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법정에서는 그의 사망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준의 시신이 발견된다면 강구진에게 더욱 확실한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을 터였다. 지혜는 민준의 시신을 찾아 그에게 마지막 안식을 주고 싶었다.
동시에 강구진의 모든 죄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에 사로잡혔다. 강태준은 지혜에게 위험하다고 만류했다. 지혜 씨, 그곳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우진이 그곳에 또 다른 함정을 파놓았을 수도 있어요. 경찰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의지는 단호했다. 아니요, 아저씨. 민준 씨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제가 직접 가서 민준 씨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밝혀내야 해요. 이건 민준 씨를 위한 마지막이에요. 강태준은 지혜의 결의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혜의 곁에서 그녀를 보호하기로 다짐했다. 경찰 특수수사팀과 강태준, 그리고 지혜는 박도준의 진술을 토대로 강구진의 비밀 별장으로 향했다. 별장은 경기도 가평군의 한적한 호숫가에 자리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별장 주변에는 수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울창한 숲과 고요한 호수는 마치 모든 비밀을 감추려는 듯 침묵하고 있었다. 별장 안으로 진입하자 집안 곳곳에서 썩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거실에는 낡은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고 창문들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다. 경찰 특수수사팀은 별장 내부를 꼼꼼히 수색하기 시작했다. 지혜는 민준의 일기장에 적힌 단서들을 떠올리며 별장 곳곳을 살폈다. 민준은 일기장의 강구진이 즐겨 찾던 비밀 장소와 그곳에 숨겨둔 물건들에 대해 언급했었다. 지혜는 별장 지하로 향했다. 낡은 나무 계단은 삐걱거렸고 아래에서는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밀려 올라왔다. 지하실은 어둡고 음침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지하실 한가운데에는 낡은 철문이 있었다. 문에는 거대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숫자 패널이 붙어 있었다. 지혜는 민준의 일기장에서 숫자 암호를 찾아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링 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서서히 열렸다. 문 안에서는 더욱 심한 썩은 냄새가 풍겨왔다. 지혜는 코를 막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작은 밀실이었다. 밀실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냉동고가 놓여 있었다. 냉동고 주변에는 알 수 없는 약병들과 주사기, 그리고 의료기기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지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곳이 바로 민준의 시신이 있는 곳임을. 바로 그 순간 밀실 안의 불빛이 갑자기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치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조명이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낮은 기계음이 울려 퍼졌다. 지혜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강태준이 다급하게 무전을 날렸다. 지혜씨, 조심해요. 별장 전체에 자폭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강우진이 마지막까지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겁니다. 강태준의 목소리에 지혜의 몸은 얼어붙었다. 자폭장치라니. 강우진은 체포되는 순간에도 그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던 것이다. 밀실 안의 기계음은 점점 더 커졌고 벽에서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시간은 지혜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지혜는 냉동고 앞으로 다가갔다. 냉동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냉동고 손잡이를 잡았다. 간구진이 민준을 이곳에 가두어 두었다니. 지혜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온몸의 힘을 다해 냉동고 문을 열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냉동고 문이 서서히 열렸다. 차가운 냉기가 뿜어져 나왔고 안에는 싸늘하게 얼어붙은 남자의 시신이 놓여 있었다. 지혜는 그 시신을 보고 오열했다. 그것은 민준이었다.
그녀의 사랑하는 남편, 강민준이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지만 그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혜는 민준의 시신을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다. 민준 씨, 민준 씨,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녀는 민준을 믿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지혜는 민준의 품속에서 낡은 USB를 발견했다. 그것은 민준이 마지막까지 숨겨두었던 증거물이었다. USB 안에는 강구진이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과 함께 강구진의 잔인한 본성과 비뚤어진 욕망에 대한 민준의 마지막 기록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자신이 죽을 것을 예감하고 이 모든 것을 남겨두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쾅 하는 거대한 폭발음이 지하실을 뒤흔들었다. 별장 전체가 진동했고 천장에서 콘크리트 조각들이 떨어져 내렸다. 자폭 장치가 가동된 것이었다. 지혜는 민준의 시신과 USB를 품에 안고 밀실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이미 밀실 문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갇혔다. 강태준과 경찰 특수수사팀이 지하실로 달려왔다. 그들은 무너져 내리는 밀실 문 앞에서 지혜를 향해 소리쳤다. 한지혜 씨, 어서 나와요. 위험합니다. 지혜는 민준의 시신과 USB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았다. 그녀의 눈에 밀실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환풍구가 들어왔다. 환풍구는 너무 작아서 성인 남자가 통과하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지혜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USB를 품에 안은 채 환풍구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환풍구는 좁고 어두웠으며 그녀의 몸은 날카로운 철골에 긁혔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살아야 했다. 그녀는 민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지지지직 환풍구 안에서 스파크가 튀었고 지하실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지혜는 필사적으로 환풍구를 기어나갔다. 그녀의 몸은 이미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고 온몸이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환풍구를 빠져나왔다. 그녀가 환풍구를 빠져나오는 순간 쾅 하는 거대한 폭발음이 밀실에서 울려 퍼졌다. 밀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불길이 치솟았다. 지혜는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보았다. 별장은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불타고 있었다. 민준의 시신은 그곳에 남겨졌다. 지혜는 다시 한번 오열했다. 그녀는 민준의 시신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경찰과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 진압에 나섰다. 언론사 기자들도 현장에 모여들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지혜는 품에 안은 USB를 꺼내 강태준에게 건넸다. 이것이 민준 씨가 남긴 마지막 증거입니다. 강우진의 모든 죄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강태준은 USB를 받아들고 지혜의 손을 잡았다. 지혜 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민준 씨도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위로와 존경심으로 가득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진실과 민준의 사랑을 되찾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강우진 장, 요정의 비밀 별장이 불길에 휩싸여 모든 증거를 삼키려 했지만 한지혜 한치구이는 민준장 민준의 마지막 유산인 USB를 품에 안고 살아남았다. 그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지만 지혜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USB는 민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그리고 그의 명예를 되찾아줄 유일한 희망이었다. 경찰은 지혜가 확보한 USB 속 증거와 그녀의 상세한 증언을 토대로 간구진의 추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간구진의 재판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그의 잔인하고 치밀한 범행은 언론을 통해 낱낱이 보도되었다. 특히 민준이 남긴 영상 메시지는 법정 분위기를 압도하며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결국 살인, 보험 사기, 증거인멸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도준, 포다우준 역시 감형을 위한 협죄도 불구하고 그의 범행 가담이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지혜는 비로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진실이 밝혀지고 죄 지은 자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민준을 편히 떠나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전에 평온했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지혜는 민준이 자신을 위해 남긴 거액의 생명보험금 재판을 통해 합법적인 보험금임이 확인됨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돈이 민준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임을 알았기에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었다. 그녀는 민준이 생전에 항상 강조했던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떠올렸다. 민준은 언제나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지혜는 민준의 유지를 이어받아 민준의 희망재단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이 재단은 사회적 약자, 특히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이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지혜는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통해 세상에는 여전히 숨겨진 폭력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희망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었다.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지혜의 용기 있는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전국 각지에서 후원의 손길이 이어졌다. 지혜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심리상담 및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깊이 공감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재단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갔다. 강태준, 장타해준 탐정은 민준의 희망재단의 고문으로 합류하여 지혜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재단의 조사 업무를 돕고 비윤리적인 문제들을 파헤치는 데 기여했다. 김수연, 진슈옌은 지혜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재단의 핵심 멤버로서 지혜의 모든 활동을 지지하고 도왔다. 그녀는 지혜가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건네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세 사람은 함께 민준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와 상담센터를 여러 곳에 설립했다. 지혜는 쉼터에 머무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책을 읽어주며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볼 때마다 지혜는 가슴속 깊이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지혜는 재단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고 사무실은 밝은 조명 아래 활기찬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민준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민준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혜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민준 씨,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이 모든 것을 이어받아 갈게요. 당신은 저에게 가장 큰 사랑과 함께 가장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희망이 저를 통해 세상에 퍼져나갈 거예요. 그녀는 민준의 내비게이션 기록에서 발견했던 그 낯선 주소.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오리산 123번지를 떠올렸다.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무덤, 한때 그녀에게 극심한 공포와 절망을 안겨주었던 그 장소는 이제 그녀에게 삶의 시작점이자 새로운 사명감을 일깨워준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 그녀는 그 무덤이 더 이상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가 죽음을 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을 알리는 표식이었다. 그녀는 주기적으로 그곳을 찾아 작은 꽃을 놓아두었다. 죽음의 상징이었던 그곳은 이제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장소가 되었다. 지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욱 강인하고 현명한 여인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원동력으로 삼았고, 그녀의 삶은 이제 고요함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에너지를 지닌 새롭고 충만한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갈 길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그녀는 작은 노트에 자신의 다짐을 적었다. 나는 강민준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희망을 세상에 전파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키고 다른 이들을 지킬 것이다. 그녀의 글씨는 비록 투박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의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들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련을 이겨내고 피어난 아름다운 꽃과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랑과 배신, 그리고 상실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더 큰 사랑과 희망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위로를 선사할 것이다. 강민준 장민준의 죽음과 강우진 장요전의 몰락 이후 2년, 한지혜 한지구이는 더 이상 비극의 그림자에 갇힌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가 설립한 민준의 희망재단은 한국 최고의 비영리 단체로 발돋움하며 가정폭력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등대가 되었다. 지혜는 고통의 심연 속에서도 비범한 힘을 길러내어 타인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음을 증명했다. 지혜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모든 열정과 노력을 바쳐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녀는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직업 훈련 프로그램까지 제공하며 그들이 사회에 재통합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의 영향력은 날마다 커져 국제 여성 및 아동 인권 회의에 정기적으로 초청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전 세계의 연대를 촉구했다. 지혜는 용기, 강인함, 그리고 인간애의 상징이 되었다. 강태준, 장타이준은 지혜의 든든한 동반자로 남아 민준의 희망재단의 최고 운영 책임자 COO로서 지혜를 보좌했다. 그는 뛰어난 조사 능력과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단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했다. 김수연 진시우예는 지혜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재단의 대외 협력팀장으로서 기금 모금 및 파트너십 구축에 힘썼다. 이 세 사람은 굳건한 유대감과 고귀한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민준의 희망재단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희망의 등대로 만들었다. 지혜는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지만 그 아픔이 더 이상 짐이 아닌 원동력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박도준 포더준 이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을 방문했다. 박도준은 교화 과정을 거치며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었고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통해 속죄하려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돈과 권력의 유혹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선택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지혜는 그의 진심 어린 변화를 지켜보며 한때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들도 속죄와 함께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올봄, 지혜는 민준의 희망재단과 함께 서울 교회에 평화의 집, 핑허의 집 다을 개관했다. 이곳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대규모 복합 공간이었다. 편안한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상담실, 직업 교육을 위한 강의실,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그리고 넓은 치료 정원까지 갖추고 있었다. 지혜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으며 절망했던 수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평화를 찾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개관식 날,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훈훈한 행사가 열렸다. 지혜는 연단에 올라 수백 명의 참석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사와 희망이 가득했다. 지혜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시작했다. 사랑하는 남편의 충격적인 배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섰던 지난한 여정.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배신당했고 제 이름이 새겨진 무덤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죽음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살아남아 진실을 밝히고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돕는 것이 저의 새로운 사명이라는 것을요. 평화의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희망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치유하고 배우고 다시 사랑할 것입니다. 지혜의 연설이 끝나자 장례를 가득 채운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훔쳤다. 그들은 지혜라는 한 여인이 어떻게 비극을 넘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는지 목격했다. 지혜는 연단에서 내려와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녀는 그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과거의 슬픔이 아닌 강인한 의지와 빛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준과 김수연은 지혜의 곁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태준의 얼굴에는 깊은 존경심이, 김수연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따뜻한 애정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지혜가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그녀의 눈부신 성장은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지혜는 이제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을 보듬어 주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평화의 집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웃고 여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마음의 치유와 영혼의 평화를 선사했다. 그녀는 가끔 민준의 내비게이션 기록에서 발견했던 그 낯선 주소,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오리산 123번지로 향했다. 숲속 깊이 숨겨져 있던 한지혜의 무덤은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곳에 작은 꽃다발을 놓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민준을 기억했다. 그것은 죽음의 상징이 아닌 그녀가 죽음을 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을 알리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었다. 하얀 국화꽃은 순수한 사랑과 평화를 상징하듯 바람에 흔들렸다. 지혜는 자신의 삶이
민준의 희생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았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세상에 더 큰 사랑과 희망을 전파할 것이다. 그녀의 삶은 시련을 이겨내고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았고 그 향기는 세상 곳곳에 퍼져나갈 것이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평화와 만족감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위로를 선사할 것이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 숨겨진 빛을 찾고 그 빛으로 스스로와 세상을 밝히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